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선생님입니다. 오늘 시세는 높게 개장해 점차 낮아졌고 오후의 주식시장의 하락은 매우 심각했으며 또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0.2% 하락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2.6% 하락해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큰 기회입니다. 또한 특히 현재의 전쟁 위험과 점차 다가오는 많은 상장 기업의 재무 보고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은 우리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분기에 상장사가 재무 보고서를 발표한 후 8월에 우리는 큰 상승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이어 또다시 3분기 재무보고 발표 시점이 다가왔는데 시장에 기회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석유 및 가스 관련 주식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관련 주식을 이미 샀고 앞으로 현재 상황과 당시를 비교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높게 개장해 점차 낮아졌고 장 마감까지 코스닥은 2.62% 하락해 일중 변동폭이 2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한 후 장이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의 외국인 투자자 순유출액은 총 1,500억 원으로 20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시장 하락폭이 4%로 최근 2달여 만에 가장 컸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최근에 있던 하락폭 중 가장 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1.6% 올랐다가 집단 폭락하여 결국 2.6%의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수 변동폭에서 오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다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7월 26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주변 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2.48%, 홍콩 항생지수는 1% 미만 상승했지만 하루 종일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유럽 증시가 개장했을 때 영국 FTS 200 지수, 유로 스톡스 50 지수, 독일 DAX 지수, 프랑스 CAC 40 지수 등도 모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즉 오후에는 어떠한 외부 영향도 나타나지 않아 우리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원인은 우리 주식시장의 내부, 즉 시장 정서가 크게 반전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의 동향을 완전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술 섹터에서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코스닥 지수의 많은 주식이 시가총액이 낮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사들이면 이 주식들은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대부분 주가가 몇 배 올랐고 일부 주식은 거품이 조금 꼈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동시에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국내 자본이 충분히 매수하지 않아 이 부분에 거품이 밀려나온 겁니다. 오늘의 하락은 전반에는 외국인 매도, 후반에는 개인 투자자 매도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 자본은 6주 연속 시장 하락의 주역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계속 주요 매수자였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외국 자본은 실제로 대량을 매도하진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거부해 오전부터 양측은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것은 소액의 순유출이 지수에 큰 하락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은 조금 팔면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외국인이 오전에 시험삼아 몇 번 매도하면 주식시장은 몇 번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조금 사면 주식시장도 조금 반등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행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이 지나자 외국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계속 매도했고 일부 개인 투자자는 주식에 대해 매수가를 걸어놓고 소극적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도 않았고 외국인도 600억 원 넘게 팔아서 주식시장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은 완전히 매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매수가를 걸고 거래한 것 외에는 매수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외국인은 이미 매도를 중단했고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외국인이 며칠 동안 계속 매도한 것과 어떤 호재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세를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거의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도할 의향을 비춘 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오늘이 개인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매도할 의향이 가장 큰 날일까요? 이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시장을 깨부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장 추세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도 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매수해 최종장 마감 때 557억 원을 순유입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9월 13일, 9월 21일, 9월 25일, 10월 4일 등 요 며칠 동안 폭락한 걸 봤지만 그러나 당시 폭락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한 데 반해 개인 투자자들은 사들인 탓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달리 외국인은 이미 매도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전반 장세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오후 1시 이전에는 매수하지 않았지만 1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 달 이상의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크게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하려는 사람들도 이때 매도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항상 굳은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의 주식을 팔아서 시장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가장 정상적이고 주가 수익률 수준이 정상이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중앙은행의 금리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사실 현재 매우 안정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주식시장 중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들은 실적 증가 속도와 경제적 혜자는 미국의 대부분의 회사들보다 더 좋습니다. 제품 확장을 포함한 국제시장에서 그들의 성과는 다른 많은 미국 회사들보다 더 좋습니다. 그들의 실적은 고속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은 가능한 한 빨리 하락세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은 이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매도했는데 왜 그들은 더 일찍 떠나지 않고 그들이 팔려고 하면 빨리 팔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기서 시간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매수하게 하기 위함이며 더 잘 떠나고 매도 가격을 더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신다면 저도 매도하겠습니다. 떠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며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바로 다시 한번 외자의 계략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아침에 여러 번 시험 삼아 매도한 이유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매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왜 또 주식시장을 깨부수려 합니까? 그 이유는 외국인은 이미 한 달 연속 매도했고 팔아야 할 물건은 이미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매도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보복성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커뮤니티의 많은 친구들도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끌려 주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매우 슬퍼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반드시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신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팔고 싶다면 한 달 전에 팔아야 합니다. 그때 안 팔렸다면 지금의 적자 때문에 급하게 팔지 마세요. 그러면 가장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외자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곧 3분기 재정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실적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곧 새로운 상승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만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 시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회사의 실적과 주가의 결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유한 주식 선정 전략 중 매우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주가 흐름이 좋아야 한다. 둘째, 회사의 실적이 좋아야 한다. 셋째,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되거나 시가총액이 낮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 좋아진다. 넷째, 최근의 자금 흐름은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다. 그중 처음 2가지는 이번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회사의 실적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미국 경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편 이는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이 갈수록 좋아져 주식의 증가에 뒷받침되기를 바라는 왜곡된 현상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되어 미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하여 더 큰 유동성을 방출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편으론 회사 실적이 좋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론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나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비뚤어진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은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실적이 좋고 가치가 더 높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고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과 테슬라에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의 관심은 사실 우리의 주식 선정 전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중점을 둡니다. 첫째, 지금 이 주식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주가의 추세는 보통 매우 좋을 겁니다. 둘째, 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외부 경제 환경에 관계없이 이 회사 자체가 향상될 수 있다면 건강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식 선택 전략은 기본적으로 주식 선택의 핵심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대주주가 된 큰 투자자가 있는지 주가를 끌어올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상장사 임원이 나서서 본인도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유액이 적어서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자금 흐름의 판단에 고려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및 기관의 보유 외에도 주식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뉴스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가격이나 실적만으로도 대부분의 정보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적절하게 지분만 잘 관리한다면 저희도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식들은 모두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 일부 주식이 재무보고 데이터에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 이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장기 요동 구간을 돌파하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3분기 재무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많은 회사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주 동안 우리는 3개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각각 실리콘2, 농심 그리고 KINX입니다. 이 세 회사의 재무 예상 데이터는 모두 매우 좋습니다. 실리콘2, 농심, KINX.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최근 2주 동안 2개 회사만이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각각 미래에셋증권과 2차전지 섹터의 선두주자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중 포스코 퓨처엠의 시장 전망은 매우 좋으며 분기 매출과 연간 예상 매출 모두 매우 높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50% 넘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2차전지 섹터 전체를 지탱하는 동반 반등이 예상됩니다. 재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기대에 부합하기만 하면 회사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게 될 것이고 향후 실적도 계속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주가 수익률은 20배이든 30배, 50배이든 모두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이익도 계속 증가할 수 있고 주식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상승을 더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연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 증시가 모두 오르고 있으니 저희 쪽도 실적이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이 두 시장보다 더 우수하고 우리의 실적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볼 때 우리 주식시장의 성과는 그들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기적인 시세 하락으로 인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시기가 있고 국제 환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가치로 인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떠나고자 한다면 가게 놔두세요. 외국인이 모두 철수하면 우리는 국내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의존하여 주가를 지탱하고 새로운 강세장을 맞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때쯤이면 외국인이 더 높은 위치에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1년 동안 고금리 환경에 따라 주식시장도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상장사들의 실적이 계속 상승하는 한 시장은 항상 이에 반응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약세장에서 과감하게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경제적 해자가 충분히 넓는지 장기적인 성과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가가 저렴할 때 관련 주식을 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적과 성장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시장 환경에만 집중하고 주식의 가치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의 변동이 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하마스는 여러 차례의 공격 끝에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번에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강력하게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전쟁이 계속 격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격파하고 가자 지구를 불모지로 만들든지 아랍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전쟁을 계속 확대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하마스가 지금 항복하려 해도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친구들이 석유 및 가스 관련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최근에 확실히 석유와 가스, 국방군, 조선 등 전쟁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전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요 논리는 중동 지역의 전쟁이 현지의 석유 생산 및 운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큰 섹터에는 항공우주, 국방, 석유가스, 조선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군사훈련이든 해외와의 실제 충돌이든 간에 전쟁이 나면 가격의 영향 요인은 모두 매우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금과 원유는 전쟁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면 항상 직접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며 완전한 추세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종종 이런 상황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후에 자신의 기존 관점을 과도하게 수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세의 반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쟁의 진전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누가 이기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이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유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조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러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감정을 크게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확고한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쟁은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시작된 것처럼 국가와 국민 간의 정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가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시페에게 암살당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는 전쟁은 매우 통제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와 주가 사이의 영향에 대해 우리가 더 폭넓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15년에 원유를 샀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원유 가격이 2번 저점을 찍었고 한 번은 2015년에 WTI 원유가 배럴당 $30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2020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2번 모두 원유 시세에 참여했고 S-오일을 구입했습니다. 원유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회사처럼 성장성은 없지만 수급 관계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또한 상품 가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 주식에 대한 가격 책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 기초가치, 장기성장, 정서주기. 지금은 우리도 상품의 가격에 대해 가격 책정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품 가격, 기초가치, 장기성장, 수급 변화주기. 여러분은 이 두 공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면 저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과 계속 공유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 주기와 감정 주기는 사실 동일합니다. 시장 추세가 고조되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왕성해지고 시장 추세가 침체되면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적어집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주식 매수 의향과 실제 매수 결정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원자재의 경우 공급 측은 원유 생산 국가 또는 공장 또는 농민과 같은 기타 상품의 생산자입니다. 그들은 원가와 이윤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 측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천천히 증가하지만 COVID-19 또는 석유를 필요로 하는 전쟁과 같은 특별한 사건에서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각 단계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통제 가능한 것은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산자 말입니다. 공급이 줄어들기만 하면 기름값이 오를 기회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입각해 저는 2015년에 이 시장을 주목했고 유가가 급락했을 때 산유국들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우디를 비롯한 OPEC와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는 더 이상 증산을 하지 않겠다는 생산량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왜 안 늘릴까요? 왜냐하면 원유 수요는 세계 경제 발전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유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으며 가격 변화가 매우 민감한데 이는 소비량이 많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떤 가격을 제시하면 저는 그것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제시된 가격이 너무 높았다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공급 측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인데 저는 많이 사재기할 능력이 없습니다. 15년 당시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셰일 오일이 크게 성장하면서 석유 공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OPEC 앞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산량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오일 생산 비용이 배럴당 $10 미만인 반면 미국의 셰일 오일 비용은 배럴당 $3,060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값만 낮추면 셰일 오일의 경제성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셰일 오일 생산 업체는 적자에 직면하거나 심지어는 파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오르면 셰일 오일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적당하면 생산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가는 배럴당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저가 전략을 통해 미국 셰일 오일을 물리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중동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OPEC 원유 수출국 기구 국가들은 여러 번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결국은 기름값을 올려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OPEC 국가 간의 이견으로 인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러시아와 타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유가를 올리고 각국의 경제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셰일 오일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셰일 오일 경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셰일 오일은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산유국들이 증산을 원한다면 그들이 증산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신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어 신에너지가 미래의 주요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입한 많은 2차전지 주식 중 사우디의 몇몇 투자 펀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5년 말에 여러 나라와 사우디가 유가를 올리려는 시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단계적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가가 다시 하락하면 사우디와 다른 나라들은 더 절박하게 가격 인상을 원할 것입니다. 그때 몇몇 나라의 석유 장관들이 회의에서 과일을 먹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시기에 저는 원유를 샀는데 당시 선도 거래은 배럴당 약 $35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도 거래의 개념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저는 S-오일 주식도 사들였습니다. 한국은 석유를 생산하지 않고 98%의 석유를 수입하지만 한국은 정유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계 10대 정유 공장 중 3곳이 한국에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곳이 S-오일입니다. 정유 비용이 비교적 높지만 원유 가격이 높을 때 이익도 더 높습니다. 이 회사의 정유 능력은 하루 70만 배럴에 육박하며 최고 매출액은 한국의 70%를 차지합니다. 주가는 14년 말에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2015년 말에 원유를 매입하기 시작했을 때 이 주가는 이미 2배로 뛴 75,000원이었습니다. 제 원유 매입 비용은 약 $35이고 주식 비용은 약 75,000원이었습니다. 1년 넘게 보유하다가 원유 가격이 $60까지 올랐고 저는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윤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S-오일 주식은 저에게 약 70%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2배는 아니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S-오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S오일과 오늘날 주목해야 하는 2차전지 섹터를 연결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성숙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방향은 분명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올해 많은 2차전지 섹터의 회사가 몇 배로 늘었는데 특히 고속 성장형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전통 기업으로서
S-5일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주가 상승폭이 만족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8월 주가는 30%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는 당시 보유 지분이 하나에 시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철수 비율이 30%에 달하고 최종 수익률은 약 70%이므로 철수대 수익률은 거의 12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이 회사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후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과 경기 침체로 사우디의 러시아 증산에 대한 불만과 양국 모두 증산으로 유가가 크게 하락해 심지어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석유 가격은 산유국에게 있어 통제 가능하며 그들은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당시 계약 가격은 마이너스 40달러였지만 선도 거래는 여전히 20달러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매입을 했고 S-5일 주식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는 두 번의 변동을 겪었습니다. 3월과 4월에 올랐지만 5월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 지나서야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입한 가격은 약 65,000원이고 최종 판매 가격은 90,000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투자 과정의 수익은 약 30%입니다. 당시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국내 성장주 등 다른 주식에도 투자에 큰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중에서 석유 주식은 석유 자체보다 더 낮은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 현물만 구매해도 저는 2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전략으로 볼 때 그들은 내년에 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유가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에 투자하려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은 주가의 장기 추세 법칙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10년 동안 그것은 기본적으로 50,000에서 12,000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유가나 전쟁의 영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주기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 또한 가능하지만 수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유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식시장은 높은 위치에서 개장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의 변동폭은 최근 2달 만에 가장 컸고 마침내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외국 자본이 우리 주식시장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굳은 결심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그들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는 반드시 견지해 나가야 하며 절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익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이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전 세계의 다른 주식시장도 계속 안정적일 것이며 우리 시장은 곧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모든 섹터는 당연히 전쟁과 관련된 석유 및 가스, 국방 및 조선 섹터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유와 가스에 대해 비교적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게 2가지 문제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의 영향이며 이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작위입니다.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해자나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가 직접 원유를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완전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몇 주 동안 많은 회사들이 3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의 실적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최근에 매입한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을 믿고 계속 가지고 있으세요. 주가 추세를 반영해 적절한 매수 신호를 찾아 추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내용입니다. 내일 저는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의 반등 상황과 그에 따른 기회를 주시하고 여러분에게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